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5월이) 되면 날씨 때문에 이유 없이 행복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5월만 되면 더더욱 생각나는 사람들, 떠올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5.18 광주에 대한 기억이죠.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과거 자신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김명국 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김명국은 이 사실을 번복했습니다. 지난 2013년 방송에 등장한 이후 김명국은 사라졌고 JTBC가 설득한 끝에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열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송선태 위원장은 김 씨가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지난 2012년에 국가정보원에 털어놨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북한군 개입설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 어떤 세력에 의해서 끝없이 유포돼 왔습니다. 언론의 자유 뒤에 숨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철저한 법의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원정대의 새로운 얼굴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두 번째 인사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서로 아시는 사이인가요? 오늘 초면이신가요? 네, 모를 수가 없지 않나요? 저도 평론가는 방송하시는 방송을 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방송에서 많이 뵙기 때문에. 네, 저도 많이 뵀었기 때문에 네. 예. 그때 방송도 같이 한번 했었어요. 같이 네. 했었고. 사방송사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번 주도 참 시끄러울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시끄러운데 첫 번째 이슈 청문 전국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지금 2라운드가 예고 중인데 언제 열리는 겁니까? 청문회는요? 네, 일단은 이제 지난 7일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송부됐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회 요청안 제출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인 오늘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네. 그 전에 5개 부처 장관 개각과 총리와는 조금 다르게 이 김오수 이제 총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반드시 발목까지 잡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3명이 부적절하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청문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었습니까? 더 꼼꼼하게 한다는 건데 지금 먼저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 핵심 쟁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그 쟁점은 아마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온 측면, 그리고 지금까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됐던 사람이다. 네. 예, 감사원에도 임명을 하려다가 못하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치 편향성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부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그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개입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대신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아마 가장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청문회 하면 가족이나 그렇지
좋지 않은 이제 본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우선 지금 장제원 의원실에서 얘기한 거는 김 후보자가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2억 1,500만 원을 증여했는데 네.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2천만 원 넘게 내야 되는데 900여만 원만을 냈다. 그러니까 세금을 증여세. 탈루했다라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이 결혼식을 하면서 5천만 원을 반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금을 다 완납했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지난주인가 일간지 이제 보도가 됐던 게 이 법무법인에 근무를 하면서 뭐 적게는 한 달에 1,900만 원, 많게는 2,900만 원의 고액 연봉을 받았다. 검찰총장 후보자로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를 잘 들었고요. 이 연봉은 항상 이제 전관들이 네. 항상 청문회만 되면 넘기 참 어려운 예전에 여러 명이 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고액 연봉 가지고도 그렇고 저는 딴 건 모르겠고 일단 차관이 장관을 임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명을 모셨다는 이유로 정치 편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건 조금 심한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조응천 의원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네. 네 개의 정권에서 일을 했습니다. 조응천 의원. 네. 네 개의 정권에서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 것인가? 굉장히 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죠. 네, 네. 현 정권에서 3명의 장관을 거쳤다고 해서 정치 편향성을 언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 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도 사실은 현 정권에 들어서 굉장히 승승장구했고 기술을 훌쩍 뛰어넘어서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지금 같은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직자든 해당 정권에서 빠르게 승진할 수도 있고 조금 뒤로 뒤처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많은 장관들과 호흡을 맞췄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호수 차관 밑에 있는 다른 검찰들은 그럼 호흡을 맞추지 않은 것이냐? 왜 법무부 산하에 있거든요, 검찰청이.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일했다는 것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얘기하려면 정말 줄줄이에요. 모든 사람은 네. 다 그런 그 프레임 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공격은 가능한 부분이나 실체가 있는 것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공경에 빠졌을 때 김호수 차관이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장관을 도왔다라거나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네. 같이 호흡을 맞췄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편향성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법무법인 정관 예우와 관련된 매달 이 부분은 2,900만 원. 어떤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금액이 크긴 합니다. 근데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찰총장이 되지 못할 이유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전에 사람들과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임명됐을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고액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롱 섞인 이야기지만 선배 잘 둔 덕에 네. 이 금액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데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항상 상대평가니까. 네, 항상 상대평가라서. 사람들의 여론은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이야기를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대신에 이 부분 때문에 낙마의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은 이제 청문회 때 보통 전직 판사나 뭐 검사나 이런 분들 보면은 어디 로펌 같은데 네. 대형 로펌에 가서 고문 뭐 이런 걸로도 굉장히 돈 많이 받고 항상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어떻게 뭐 1년에 보십니까? 10억이 넘어가는. 네, 그런 네.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을 하시고 받는 돈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일을 실제로는 본인들은 열심히 했다고 주장을 하죠. 어쨌든. 이름이 올려지지 않고도 고문료를 받는 거 아닌가요, 원래? 네.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존재죠, 공무원.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의 정서가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 뭐 서류상에 굳이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나도. 이제 자문했다 뭐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고액의 연봉을 받는데 정서와는 상당히 떨어진. 저 특히나 코로나 그런- 때문에 이렇게 힘들 때 이 얘기는 좀 충격적일 수 있겠다. 그런데 아까 지금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도 사실은 이 1,900에서 2,900만 원이 아니라 네. 6개월에 10억이 넘어가는 돈을 받으신 분들도 계셔서 네네. 이건 좀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결정적인 낙마 요인 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데요, 이 지금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직이 네. 마치 예전에 3명의 장관 후보와 김부겸 총리 후보자 그 이게 서로 뭔가 협상처럼 되듯이 네. 지금 두 개가 약간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네. 있습니까? 지금 국회 계속해서 상황이. 이제 김계원 원내대표가 네. 취임하자마자 계속 상임위원장 재분배 얘기를 했고 결국엔 이 상임위원장 재분배의 핵심은 이제 법사위였거든요. 이 부분에서 재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거 할 때 이거 걸고 이거 할 때 저거 걸고 계속해서 거는 거는 똑같이 이제 법사위원장 계속 걸고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걸거든요. 네, 네. 이게 마지막에 또 이제 청문회가 있으니까 김호수 청문회 있을 때 또 이걸 걸었어요. 근데 과연 이제 지금까지 지나왔을 때 네. 국민들의 감정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양보해야 되는 것이냐?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라는 여론이 높은지 네. 왜 저러고 있어 아직까지 이런 여론이 더 높으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공표되지도 않을 정도로 국민과는 사실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첨예한 보면 논쟁이다. 청문회는 청문회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별개의 사안인데 네. 어쨌든 이제 여야 간의 협상 과정에서 항상 이런 딜은 이루어져 왔지만 네. 너무 좀 오래 끄는 현안이 아닌가 싶어요. 이 법사위원장 측은. 네, 그래서 이 연동을 너무 과하게 시키려면 사실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 세 개 부처 장관 다 이제 낙마시켜야 된다고 했다가 박준영 후보자 한 명 사퇴하면서 그냥 강행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 국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여당도 한 발 양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양보하고 뭐 할 게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적 딜을 할 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는 할 수 있겠죠. 네.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거죠? 만약에 그러면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법사위원장을 배분해주면 청문회에 혹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낙마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네네. 그럼 낙마라고 얘기를 안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딜을 한다는 건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야당의 입장에서 물론 총장의 경우에는 임명동의안 통과가 없어도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 네네. 필드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국민들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랑 법사위원장 재분배가 과연 어떤 명분이 있는가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의원 시절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국회의원은 아니었고 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네. 기억하기에 강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이게 어떤 식으로든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다 일단 결론을 빨리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공방은 네.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계속 검찰 얘기네요.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가 됐죠. 그런데 공소장을 누군가가 깔끔하게 편집해가지고 네. 언론에 유출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수원지검이 지난 12일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네.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3일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등장하는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됐고요. 네. 오후에 인터넷판에 모 일간지에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의 형태가 아니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언론 토론 공개되고 그 다음 날 이제 각 일간지에서 일명 기사로 이제 톱으로 다루게 됐었는데요. 대검에서 이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 진상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우선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 본인이 공소장을 받기 전에 이미 유출이 됐다는 점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 편집본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동조했다는 의혹.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 외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본인이 받기도 전에 편집돼서 당사자가. 유출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12일에 기소하고 13일에 유출됐고 거기에 지금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실명까지 거론이 됐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14일에 이게 어떻게 유출된지 알아보겠다 이런 정말 긴박한 순간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였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미 검찰 100여 명 이상이 이미 열람을 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게 유출됐을 때 누구한테 득이 되고 누구한테 실이 되는지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조 전 장관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를 보호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따라서 또는 조 전 장관과 함께 누군가를 네. 특정인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이 편집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이제 정확한 내용이 진행되기도 전에 네. 여론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이미 낙인을 찍고 들어가는 효과를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점은 결국엔 실이 되는 사람은 조 전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이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 전 장관이 실제로 이규원 검사에게 지시했다 또는 청탁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조 전 장관은 소환해서 조사라도 했어야 됩니다.
사전 조사. 그렇죠. 네, 네, 이 네.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성이 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소장에는 사실은 그 그러니까 기소한 사람 외에는 이제 뭐 땡땡땡 이렇게 해서 네.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네. 뭐 조국 내지 박상기 등등 이름들이 거론됐기 때문에 애초에 유출할 때 뭔가 여론 형성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제목도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이규원 검사가 유학을 가야 되니까 그 도움을 줘라. 이런 제목을 내용. 잘 달죠. 예. 네. 그런 제목을 딱 보면 보통 재판에 들어가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겠죠. 편들어 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 형사사건의 공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훈령에서 재판에 넘어간 사건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사건으로 이 문제가 불거지긴 했었습니다만 보통의 형사 사건에서 그 기자분들이 검찰의 얘기는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기사들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의 주장일 뿐이지만 그것이 이미 생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지금까지의 관행들에 대해서 한 번쯤 더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이분들은 다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저 같은 일반인이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면 만약 네. 그게 억울한 일이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한 번쯤은 나에게도 관련된 일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범계 장관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네. 여과없이 냈는데 오늘 입장을 밝혔죠.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철저히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 네.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또는 이제 개인 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밀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통칭에 침해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조회한 사람이 뭐 100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 네. 그렇게 많이 봤는지 뭐 이거는 이제 확인해 보면 알 일이고 네. 지금 그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어떤 수사 그 정도 에너지라면 누가 유출했는지 찾는 거는 그렇게 검찰 실력상 어렵지 않은 일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제 식구를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검장도 어쨌든 제 식구잖아요. 같은 검찰. 네. 그래서 한 시민단체가 이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했다면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했죠. 네. 네. 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유출했다고 보고요. 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피고발인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장 유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와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외압에 네. 분위기를 풍기는 거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 국민 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오늘 네. 여기에서 일단 이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전화를 좀 해보죠. 오늘이 17일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5.18 민주운동 41주기입니다. 정치권이 광주를 향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네. 이달 초에도 이제 사람들이 광주를 찾았었고 지금 뭐 대선 주자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호남이 워낙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네, 이제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 호남에 머무르고요. 18일에 이제 내일이죠. 광주로 이동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이제 4박 5일간의 광주 일정을 보내고 있고 개헌 얘기라든지 그리고 사면론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부터 이미 또 호남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네네. 역시 18일에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의미한 이제 대선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여권의 3명 모든 후보가 현재 광주를 향해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그 광주 혹은 이제 그때 피해를 보신 분들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들을 네. 부른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예전에 그 기념식에 그 당시에 지금 그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네네. 의원들이 가서 뭐 계란 세례를 받기도 하고 물을 네, 맞기도 하고 과거에 이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네. 보도가 됐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초청해서 추모제를 함께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참여한 사람은 정은천 의원과 성일종 의원입니다. 두 분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네. 그리고 유족회 초청을 받아서 참석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보수정당의 인사가 추모제에 초청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의원이 5.18 유족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했다고 해요. 네. 성일종 의원은
정무위 야당 간사였는데 네. 5월 단체가 공법단체로 승격하는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고 음. 정은천 의원은 사실 호남에서 계속 보수정당 활동을 그렇죠. 해왔고 네네. 지역구 의원을 지내기도 했었잖아요. 네, 국민통합위원장을 맞아서 5월 단체와 그 당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오히려 굉장히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요. 유족회에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행동이 국민의힘에서도 좀 계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뉴스 원정대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합니다. 사건의 재현 코너입니다. 매주 사건을 재현해 주실 이분 모셨습니다. 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을 맡고 계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재현이라는 이름을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새롭네요. 사건의 재현 저희가 코너 예. 이름을 어렵게 네네.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그 밖에 제작진들이 열심히 네네.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매주 월요일 아마 뵙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사건도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사건 자체가 워낙 무거운 사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입장문을 한 10번 이상을 읽어봤어요. 네, 고 손정민 씨 사건. 예, 예. 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하나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친구가 이제 밝힌 입장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체적으로는 한 3개 정도 단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처음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침묵을 했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단락.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그 A씨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지금은 추모할 시간이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시간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고 네. 두 번째는 사건의 서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을 4시 30분부터 그 돌아와서 한 5시까지 어떻게 일들이 있었는지를 나오고 16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반박이 아니라 설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16가지 중에 설명했고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부분에서 휴대폰, 그다음에 그날 아침에 왜 그 부모님하고 같이 왔는지, 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조금씩 이따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3개 부분으로 한 16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 그 설명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저 청취자분들도 저 인터넷 그 안에 들어가서 포털에서 검색하면 네, 많은 이 분들이 부분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 나와 있을 거니까요.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아직 같습니다. 이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먼저 이 입장문 가운데 지금 첫 번째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은 거의 무대응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유가족 입장에서 계속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장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추모를 할 시간이지 그게 대해서 설명할 시간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특정 방송에서 이제 A씨 측 입장인 듯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까 추모를 할 시간이지 지금은 갑론을박할 시간이 아니다. 이거 네. 갖고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추모를 할 시간이냐. 이거 잘못된 거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라는 여러 가지 이제 네티즌들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신발을 버린 경위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졌었는데 제일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이제 아버님이 그 부분을 의혹을 제기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신발이 왜 갑자기 그렇게 버려지지라는 네. 일반적인 이제 생각들을 하셨는데 네. 그 A씨 측 변호인은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신발은 굉장히 낡은 신발이다. 두 번째 뒤에 있는 굽조차도 다 헤어졌다. 그리고 그날 뭐 그런 정인들은 있어요. 가서 네네. 토사를 이제 그 구토를 몇 번 했고 그래서 신발에 토사물이 많이 묻어서 굳이 그거를 그 A씨 측 변호인의 입장은 굳이 이걸 세탁해서 쓸 이유는 없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버렸다. 그러니까 이미 낡은 신발이었던 데다가 단지 뭐 흙 정도 묻은 게 아니라 토사물까지 묻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뭐 세탁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당시에는 뭐 일단 A씨 측 입장에서는 네. 이게 사건인 줄 모르잖아요. 그냥 뭐 당연히 자기 아이가 와서 신발이 더러워서 부모님 그냥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렇게 했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어요. 보도상에 실체는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 얘기가 참 많이 나왔잖아요. 뭐 유력 인사가 있다 없다 등등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많은 내용을 봤는데요. 네. 정말 이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생각을 씌워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변호인 측 입장은 일절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위의 법조인이나 그다음에 뭐 유력 인사나 이런 사람은 일절없다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기에 거짓이 있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A씨 측이 굉장히 불이익한 네.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절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님은 지금 이번 사건으로 사업체 뭐 운영을 못 하고 있고 또 네. 이제 어머니는 전업주부다. 네, 전업주부다 결혼 이후로 이렇게 전업주부다 밝혔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학교 편입했다, 뭐 전과했다 여러 가지 또 설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그것도 아니다. 예, 처음부터 들어갔고 네. 사실 저 대학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의대는 예과하고 본과 성적이 완전히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제 뭐 본과 성적 이제 A 학점 뭐 지금 있는 정도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질투할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입장문 그쪽에 입장문을 들어본 겁니다.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에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설득이 되신다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양갈래로 나뉘는데 음모론은 생각만큼 그렇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제일 불편했던 거는 대한민국 사회의 신뢰가 바닥이 났다라는 점이에요. 그건 신뢰가 바닥이 나면 그 반대청의 단어는 불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불신이 끊임없이 국민들 사이에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정말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유력집 자제에 유력집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네. 이런 범죄를 숨기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서 뒤에 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그 사회적인 불신이 여기도 그대로 투영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요즘 때문에 이제 공정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굉장히 네.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불신이라는 게 이 음모를 만들고 있는 거고 이 사건을 계기로 좀 이렇게 국가와 정부는 대한민국의 무형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그렇죠.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네티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의혹, 뭐 합리적 의심 같은 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좀 지나치면 이제 음모론으로 가는 그렇죠. 건데 언론이 유독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사건 사고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인 관심을 이 사건이 받는 이유 배경은 그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치과 모녀 살해 사건부터 시작해서 낙지 네. 사건, 그다음에 뭐 저 거모도 사건, 그다음에 저 외국인 그 부인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 네네. 이런 사건들이 일도 양단의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유죄면 거의 사형에 가까운 것이고 이게 그게 아니면 완전 무죄에 가까운 지금 이 사건도 딱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건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사고가 되면 정말 안타까운 네네. 영역이 되는데 여기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과 사고는 다른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범죄냐 범죄가 아니냐는 한 끗 차이인데 네네. 그게 손 씨가 어떻게 강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국가수 부검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냥 중간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워낙 극단의 답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다음에 네티즌들도 그렇고 일인 네. 방송에서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부검 결과도 일단 뭐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사는 진행 중이고 네. 부검 결과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 친구 A 씨가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공격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보호하자는 모임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 누리꾼들의 의견 좀 나뉜 양상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저는 채팅방에 뭐 그 모임도 생겼고. 그렇죠.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아버님의 그 생각도 분명히 맞아요. 만약에 그렇죠. 그 아버님 아버님의 당연히. 입장에서 네. 자기 아이가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면 분명히 모든 그 관점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삐뚤 만큼 그럼요.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 네. 보시는 입장이고 네. 그다음에 반대편의 입장에는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범죄와 직결되는 사실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신발에 뭔가 피가 묻은 흔적이 있다든가 네. 아니면 옷에 뭐 어떤 다른 흔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버려졌다면 그건 분명히 피해 사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오늘도 우리가 신상 공개되는 사건에서 제일 처음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을 검토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혈흔도 나오고 신체의 미세의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피해 사실로 전환이 되는데 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의문들은 사건과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민 씨가 사망하는 데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라고 묻는 거지. 그게 그 결과에 대한 피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A 씨를 보호하자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네. 나와 있는 입장문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 고 손정민 아버님의 그 두 가지의 의문점과 그 설명문이 경찰 입장에서는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 나오는 물음표가 하나도 없고 다 느낌표로 바꿀 만큼 네, 네.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서초경찰서는 목숨 걸고 사건 수사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유가족 입장에서 아버님 입장에서는 다 일단 이 사건을 다 다 물음표죠. 믿기가 어렵고 의혹이 남고 궁금하고 모든 것이 의혹 이건 당연히 그런 건데 또 이제 다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물증이나 확실한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단정할 수 없는 네. 거고 이런 의원들이 지금 팽팽한 상황이에요. 네. 그 사고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뭐 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그 아이가 사실 같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여식도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네, 네. 되게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아니 한번 패널로 나왔는데 그 장소 가보지 않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뇌피셜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나왔는데 직접 가보셨군요. 예 가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결국 이게 대제라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 손정민 아버님이 말씀하신 게 주장이라면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의 반박이 나왔는 거고 우리가 형사사건을 이제 수사하면 당연히 피해자 신문 조사를 받았고 참고인 진술 그러니까 그 고소인 진술을 받았으면 그 사이에 빈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네. 한 세 가지 빈 공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10시부터 저 정민 씨를 만나기 전에 A 씨가 친구를 만나서 이미 청주 2병을 먹고 네. 그 2병을 먹었는 게 어느 정도 그 A 씨 변호인 측 입장에 따르면 그게 어느 정도 자기의 주량을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가 네, 나오고 사람에 따라 있거든요. 충분히. 네. 예, 그러니까 그 변호인 측에서는 그 A 씨의 주량이 그 정도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민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술을 더 먹고 싶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A 씨가 옛날에는 네. 그런 어떤 블랙아웃이 몇 번 있었고 예과 다닐 때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본과 들어가서 네.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카톡에 보면 완전히 뭐 새로운 사람이 왔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주량을 먹었는데 정민 씨 만나서 상상할 수 없는 술을 사거든요. 그 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정말 이게 알코올성 혼수가 올 수 있을 만큼 급하게 먹으면 그 정도의 양이었다면 왜 그렇게 술을 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평소에 생각을 바꾸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그날따라 왜 갑자기 그렇게 밤늦게까지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중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게 제일 걸리는데 골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분명히 대화에서. 네. 내가 잘못했어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그 손 씨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반박문에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조차도 서로 간의 대립이 달라지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신뢰도가 완전히 깨어지는 네. 게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세 가지 부분이 약간 미시적인 관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모든 답들은 결론만 있지 네. 결론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왜라는 단어가 언제나 물음표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입장문이 나왔으니까 뭐 입장문 이외의 이야기는 저도 또 하나의 서사를 하는 거니까 저도 입장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에서 조금 빈 공간이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쩌다가 사람들이 평소 안 마시던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끊었다가 마시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들도 있고 또 한 번 마시다 보면은 자기 이걸 자제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넘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도 겪는 일들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상황에서 빙의를 해서 그렇죠. 계속 스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부검 결과는 일단 익사로 추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진행 중이고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위원님 입장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CCTV는 이번에 봤더니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 그 한강 공원에. 그래서 결국은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일 텐데 앞으로 어떤 좀 기댈 저는 단서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경찰에서 두 가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두 지금 가지. 3시 38분부터 4시 20분 사이에 만약에 손 씨와 A 씨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CCTV가 하나 있든지 아니면 손 씨와 A 씨가 끝까지 같이 있어서 그 A 씨가 마지막에 발견된 장소가 물가에서 가까운 장소거든요. 그 장소까지 같이 가는 모습이 있는 CCTV가 나오든지 네. 이 두 가지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거는 사건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영원히 미제에 빠질 수가 있는 네,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뭐 CCTV 지금 블랙박스 154개 정도 가지고 하나하나 초 단위로 1시간 30분짜리를 초 단위로 보면 한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나하나 살피고 있다는데 사실 이 수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네, 지금, 그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간이 있으면 떨어지는 시간을 찾아야 되고 그 사이 같이 있었으면 같이 있는 시간을 찾아서 이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설득이 돼야 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는 행동으로서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걸 못 찾고 그냥 설명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도 끝까지 승복할 수 없는 끝까지 이 상황이-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사건의 재현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열심히 투자한 개미들을 위한 코너죠.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주식계 유정 연블리 이비스트 투자증권 염승한 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뭐 할 거 없이 그냥 외국인 팔자 분위기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사실 미국 그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2.5%나 급등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침에는 상승 출발을 잘 해줬어요. 근데 이제 장중에 이제 대만 증시가 보통 10시 넘어서 시작을 하는데 네. 대만 증시가 급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 3% 정도 빠졌는데 네. 그 이유가 대만은 청정 국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루에 뭐 많아야 한두 명 될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하루에 100명씩 나오더니 맞아요. 갑자기. 지금 네. 오늘 같은 경우 300명 넘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라든가 이게 대만도 IT 공장들이 워낙 많은데 이 공장 가동이 뭐 단계적으로 축소가 된다거나 이래버리면 지금 전 세계가 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반도체가 좀 너무 없어가지고 어려운데 대만 반도체 공장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스톱이 되면 가뜩이나 지금 공급 부족 이슈가 더 불거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게 대만 증시를 강타를 했고 한국 증시까지 강타를 했는데 이제 그런 뉴스들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진짜 무차별적으로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대만 때문에 한국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 최근 5일 동안 제가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7조 원을 순매도를 했고요. 5일 동안. 7조 원이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더 대단합니다. 그 9조 원을 받아버렸어요. 순매수를 요즘 해가지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외국인 파는 것보다 더 넘어서는 숫자가 많이 네. 나와요. 네. 그래서 올해만 벌써 50조 샀거든요. 작년 산 거보다 더 많이 샀어요. 지금 지금 5개월 동안. 5월인데. 채 안 지났는데. 예, 네. 이제 그만큼 개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강력한 상황인데 증시를 이게 방어를 해주는 건 좋은데 올리는 역할은 조금 힘들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근데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인들의 매도가 좀 많아서 아직까지는 증시가 좀 쉽지 않은 분위기고 오늘도 IT라든가 자동차 같은 대표 수출주가 좀 빠졌고 반면에 경제 정상화 기대감, 이제 미국이 지금 소비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하반기에 좀 소비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최근에 보복 소비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오늘 항공주, 여행주, 뭐 면세점, 의류주 이런 업종들이 이 좀 안 좋은 분위기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보복 소비 때문에 네네. 의류, 화장품 밖에 나갈 일 없으면 절대 의미 없는 것들이 네네. 많이 이제 소비가 된다 이런 네. 얘기들.
그런데 그러니까 대만은 사실 이제 대만 자체 청정 국가가 갑자기 이렇게 됐다라는 그 자체보다는 네. 반도체 어떤 수급 문제가 맞습니다. 아주 예, 직결된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군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지금 3주째 팔면서 연일 하락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반도체가 네. 지금 이제 가장 주요한 반도체 고객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구글 같은 이제 대표적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지금 서버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서버를 많이 운영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거기에서 반도체를 구매를 많이 해요. 근데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미리 사재기를 해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서 이거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리 이제 가수요를 만들어 가지고 네. 사재기를 해놓다 보니까 이 재고가 보통 재고가 10주 이상 넘어가면 되게 좀 안 좋거든요. 네네. 근데 그 10주 정도의 재고를 확보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3주 전부터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 재고는 많이 축소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6주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도 좀 계속해서 파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대만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더 많이 파는 건 대만에 지금 약간 셧다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대만하고 그 한국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성격이 그 IT 업종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러네요. 네. 대만은 사실 한국보다 훨씬 높죠. 거의 IT 위주로 지금 국가가 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즘 그 기사 보면 대만 하면 그냥 반도체가 떠오르고 이런 네, 상황이 맞아요. 되어버렸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만이 비메모리는 한국보다 더 잘해요. 더 강자입니다, 사실은. TSMC가 있으니까 세계 네네네. 1등. 근데 이제 그쪽이 자꾸 이거 공장 안 돌아가면 우리나라 어떡하지? 약간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지금 하이닉스를 좀 팔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3분기부터는 개선될 걸로 다들 보고 있어요, 업황이. 네. 근데 2분기가 좀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이 보릿고개인데 2분기에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은 좀 팔고 보자는 심리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순서죠. 코너 속의 코너 염승환의 천기누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폭풍 질문을 하고 계신데 0322번님 롯데케미컬 금호 석유 뭐 실적이 엄청 좋은데 왜 계속 하락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학이 요새 안 좋은 게 실적은 너무 좋아요. 근데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데 앞으로 하반기엔 좀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보단 꺾인다. 이런 좀 우려감들이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원래 보통 이렇게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산업들은요. 너무 돈을 많이 벌면 증설을 해요. 더 많이 생산을 하려고. 네. 증설을 하면 공급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급이 나중에 과잉 상태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또 가격이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이제 우려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화학주가 올해 상반기부터 작년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네. 이런 가구나 뭐 아니면은 뭐 가구, 가전제품, 가전 예. 근데 샀죠. 거기 네. 들어가는 게 다 이런 뭐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요. 다 화학 소재잖아요. 그래서 화학 소재 매출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단 밖으로 나가면 네. 이런 수요가 줄거든요. 그럼 화학 제품 수요도 이제 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지금 실적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미 살 사람 많이 샀고 예. 또 이제 앞으로 나갈 일만 생겼으니까 맞아요. 그런 예. 전망들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잖아. 이제 네네. 약간 이런 논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인도 안 됐는데 그냥 던져요 일단. 약간 그런 논리로 지금 화학주가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너무나 그냥 앞선 걱정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증설도 지금 그냥 막연한 얘기지 여전히 뭐 증설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확실히 잡힌 데이터는 없고 그다음에 화학 제품 수요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산업에 쓰이는 수요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뭐 우리 가전 제품이나 이런 네네. 것보다도 근데도 너무 그냥 앞서서 걱정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계속 좀 저는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네네. 아쉽지만 오늘 짧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돈과 함께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준비한 1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역은 국회의사당 역입니다. This stop is National Assembly.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먼저 여당으로 가보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거의 한 달 동안 청문 전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청문회 전반적인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국토교통위원이니까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따라서 야당이 반대하고 더구나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기용되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서 네. 통과된 바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김부겸 총리마저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연계해서 무슨 거래하듯이 몇 명은 날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은 야당의 모습이 이대로 돼야 될 것인가. 뭔가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지금 인사청문회는 무한주기식이다. 한마디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인사청문회 개선 법안 개정안 이번 달 안에 처리를 합니까? 저는 가급적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뭐 야당이 여당의 실책을 감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는 식의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개정해서 뭐 다음 정권부터 적용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자질, 역량, 경륜 이런 것과 그가 갖고 있는 이러저러한 흠결을 좀 비교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나 역량 부분은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도덕적인 문제만을 문제 삼으면서 네. 꼭 필요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등용되지 못했거나 혹은 그런 인사청문 자체의 서기를 거부하면서 그 고위공직 담임을 거부하는 예가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로 장관을 구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루빨리 인사청문 제도 개선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언제나 뭐 여당 야당이 굳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여야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역지사지 않은 심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장관 후보자를 고르기 위해서 20명 이상을 접촉한 적도 있었다. 한 자리에. 그러니까 다들 이제 청문회 서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건 맞고요. 특히 가족들 반대가 심하다고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선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4년 새누리당이 당시 여당이었을 때 이 도덕성과 정책을 좀 분리해서 검증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했었다. 왜 지금은 다른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 모순이 있지요. 그렇지만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선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뭐 내로남불이라고 서로 비난할 게 아니라 여야 모두가 현재 인사청문 제도를 가지고는 좋은 일꾼, 역량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를 발굴하기가 어렵게 된 만큼 차제의 제도를 개선하자. 도덕성 검증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로 진행을 하고 공개되는 청문회에서는 역량, 정책들을 검증함으로써 비교 판단을 좀 객관적으로 또 균형적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이니만큼 야당도 논의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개정을 하더라도 이제 다음부터 적용을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일종의 타협 아니겠네요. 네.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김혜숙 인사수석 비서관을 포함해서 인사 라인을 다 교체해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견강부회식 논리죠.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이른바 사생활, 사적 취미까지 다 검증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해요. 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서 검증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라느니 또 인사 라인을 모두 경질해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야말로 야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정치 공세죠. 알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전국이 끝난 게 아니고 당장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남아 있고요. 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지금 야당에서 이 일정을 잡아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글쎄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거래할 게 아니죠.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상으로 정부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을 하면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김호수 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난 7일 날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26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네네.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청문회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맞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이거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굉장히 일관된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이었습니까?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 포함해서 7개 상임위를 야당에 주자, 법사위보다 내년 대선이 중요하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죠. 네. 뭔가 국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해 보자라고 하는 충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당의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했던 원내대표 후보자가 낙선하고 네. 법사위원장도 양보할 수 없고 상임위원회 그 배분 구조는 네. 지난 21대 국회 개원 당시에 결정됐던 바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했던 현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네. 당의 일반적인 여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아예 그런 전통을 만들자. 왜냐하면 계속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제안을 한 건데요. 이런 입장은, 이런 의견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요? 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왕왕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네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로 거기서 발목이 잡힌 예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 집권당으로서는 일을 하자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집권의 자신감을 좀 포장해 보이겠다고 하는 그런 언사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오히려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자구, 법안의 체계 자구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상임위에서 심중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법안의 본질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체계 자구 권한을 뺀다고 하면 네. 법사위원장 자리가 게이트키핑하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여야 협상에 따라서 여당이 갔든 야당이 갔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다 본질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조정 권한 네. 이것을 삭제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다른 주제를. 부동산 관련인데요, 의원님.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개선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오늘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만났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글쎄, 저는 부동산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네네.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네. 또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모릅니다만 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올라서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 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우려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고 네. 또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감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네네. 세수 보전 대책 같은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네. 실제 그 자리에는 안 계셨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세와 이제 관련이 되다 보니까 구청장들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구체적으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후보자 시절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고 특히 이제 LTV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지금 특위에서는 무주택 청년 계층의 이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V 한도를 뭐 사실상 한 90%까지 확 늘려주자 이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 그 부동산 특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논의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다 알기 어렵습니다만 네네. 전반적인 분위기 있는. 네.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무주택 서민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한해서 그런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것은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그것이 너무 많이 이 한도를 풀어줄 경우에 네.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 섞인 지적도 있고요. 네. 또 그렇게 많이 대출 한도를 풀어줬을 때 부채를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역시 똑같이 고민해야 되고 더구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다음 달인가요? 7월 달부터 실시되는 차주별 DSR 40% 네. 이 정책이 시행되면 LTV 한도를 90%까지 늘려주어도 DSR 40%에 또 막히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정책적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네. 살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들이 우려점들로 지적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주택 서민들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네.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을 장만하기 어렵게 되는 사정만큼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식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여의도 인터뷰 계속해서 이번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조금 전 오후 6시였습니까? 김부겸 신임 총리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는데 예. 네, 뭐 원래 일정 조율 힘들다 거절했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는 뭐 속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김부겸 신임 총리께서 저희 당의 이 지도급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계속 좀 연속으로 만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일정을 계속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만나시는 건 좋은데 결과가 있어야죠. 내실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냥 뭐 이벤트성으로 만나고 뭐 홍보성으로 만나면은 서로가 실망하게 되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 김부겸 신임 총리를 보면은 약간 스타일리스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겉보기는 좋은데 내용이 없어요. 결과도 없고. 그렇습니까? 예,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가지고 실망하게 되던데 이번에는 만났으면은 야당의 의견을 좀 진지하게 듣고 뭔가 좀 수용할 수 있는 거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데서 리더십이나 정치력을 좀 보여주셔야 그다음에 또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네. 만남 자체로 사진 찍고 헤어지는 그런 게 안 되었으면 싶네요. 스타일리스트다. 네, 예. 그런 표현을. 예. 그 의원들마다 또 이제 스타일이 있죠. 네. 예. 일반적인 또 국회의원들 간에 예.
그 300명 안에 서로 이제 평가들이 있으니까 예. 네,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지금 이제 청문 전국이 끝난 게 아니라 김호수 검찰총장까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예. 지금 쉽지가 않아 보여요. 예.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한마디로 내놔. 예. 그래야지 이제 일정 잡아줄게. 약간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원래 저희 건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해가지고 빼앗아간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거고 그런데 그거하고 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하고는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지금 그 청문회를 진행해야 될 법사위가 유고 상태입니다. 위원장도 유고 상태고 네. 여당 간사도 유고 상태입니다. 여당 간사까지. 네. 네, 위원장은 원내대표로 가셨고 네네, 윤호중. 또 간사는 최고위원으로 가셔가지고 그 대신에 후임으로 박주민. 아니요 저기 아이고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어떤 분? 예, 박광원. 박광원 네네. 위원장이요? 의원님을 네네. 후임으로 이제 정하고 박주민 의원을 후임 간사로 정해놓으셨는데 그건 민주당 내부적으로 그냥 정해놓은 네네. 것뿐이고. 박광원 의원 이름은 예전부터 나왔었죠. 예, 네네. 법적으로는 현재는 어쨌든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이고 백혜련 최고위원이 법사위 여당 간사인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사회를 봐야 이게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일정이 안 잡혀서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를 들면은 그 윤호중 위원장이 백혜련 의원을 간사한테 사회권을 넘겨주고 네. 백혜련 의원이 사회를 봐서 박주민 의원을 간사로 임명하고 네. 그리고 또 나서 또 박주민 의원한테 사회권 또 넘겨주고 네네. 이렇게 하면은 간사가 위원장 대리로 청문회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국민 앞에 좀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법사위원장의 자리는 이제 서로 내 거다. 예. 난 그 야당 입장에서 뺏겼다고 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평행선 같습니다. 느낌이. 예. 그러니까 이 절차적으로도 지금 모양새가 안 좋다. 위원장도 없고 간사도 확정된 게 아니니까 예. 일단 절차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뭐 일정을 잡든 뭐든 이런 거지. 예. 이 이제 빅딜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뭐 소위 말하는 발목 잡기는 아니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예, 법사위원장 우리가 일단 절차적인 걸 가져오는 끝내야 거고 된다.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빨리 사회 볼 분이 있어야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죠. 청문회를 네. 진행할 수가 있죠.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조금 전에 이제 진성준 의원과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예. 도덕성 검증 문제와 이제 정책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분리하자라는 예. 법안 개정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당 입장이고 예. 야당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예. 뭐 이런 상황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개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정권부터도 적용하는 방안을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약간 대안을 아이디어를 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방법이고 여야가 이 공동으로 특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TF든 특위든 만들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뭐 정책 검증은 공개로 신상 검증은 비공개로 이렇게만 그냥 그 뭉뚱그려서 될 일은 아니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신상 공개를 상임위에서는 또 인사특위에서는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 언론이 자체적으로 의혹을 취재해서 제기하는 경우도 보도해버리거나 있죠. 네. 제보를 받아서 보도해버리거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요즘 뭐 1인 유튜버들도 많으니까 자기들이 또 자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해버리거나 이러면은 결국 뭐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에서는 비공개를 했는데 밖에서는 다 그냥 까발려져 버린다. 그러면 이게 이 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런 데 대한 대안도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후보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제대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후보자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왜 그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느냐 하면은 후보가 제대로 자료를 안 내고 네. 또 증인 참고인 채택도 여당이 앞장서 가지고 다 그냥 무력화시켜 버리고 이러니까 자꾸 이런 그런 그 신상 검증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장치를 두어서 보호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대신에 국민이 알아야 될 그 사람의 그 능력과 도덕성, 전문성 이런 데 필요한 자료 또 증인 참고인은 절대 이거는 기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막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있어야 딴 쪽으로 안 가죠. 그러니까 다 같이 네. 고민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특위라도 구성해서 예. 하나의 그 합의된 안을 만들자. 예. 사실은 다 이제 정권을 잡아봤기 때문에 여야 예. 할 것 없이 다 잡아봤기 때문에 예.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갈 테고 사실은 예. 지금 민주당도 야당 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자료 달라는데 안 준다 예. 이러면서 굉장히 당시 맞습니다. 이제 예.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다들 예. 인정하시죠. 그 예. 상황은. 예. 알겠습니다. 그 인사청문회 얘기 나온 김에 이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어쨌든 예. 청문회를 할 텐데요. 26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총장 후보 그 자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당은 일단 대통령 받아쓰기 하는 검찰총장 후보는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지킬 수 없다. 공정한 수사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실현할 수 없다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도 본인이 그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그 피해자로 수사 대상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 점을 종합해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사실은 4등으로 특거리 했는데 1등으로 대통령이 올려버린 거 이런 점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아직은 우리가 결론은 내릴 수가 없고 왜냐하면 청문회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을 해보고 또 그때 국민 여론도 보고 국민이 보는 관점하고 저희 야당이 보는 관점이 너무 틀릴 수는 없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저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려고 했던 그 세 분 장관 후보자도 네네.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이 반대 장관 자격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야당도 그걸 갖다가 거슬러 가면서 다 찬성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듯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청문 끝나고 난 뒤에 국민 여론을 우리가 보고 네. 평가를 해야 될 상황이죠. 청문회 이후에 어쨌든. 예, 우리도 평가하지만 네네. 그 여론이 일단. 장외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도 우리는 봐야죠.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요즘 굉장히 좀 흥미롭게 혹은 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당권 도전하겠다는 분들이 많긴 많았지만 예. 이번에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예. 당에 그 당에 오래 계셨잖아요. 지금 예. 중진 의원이시고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론조사도 뭐 또 나경원 전 의원이 1위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위고 예. 여론조사도 보면은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후보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는 되는 집안인 거죠. 네, 의원님 포함해서 네. 예. 뭔가 이렇게 희망이 보이고 한번 해볼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뛰어드는 거고 그거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지율 보면은 이게 평소에 보던 판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게 또 느껴지고 많이 달라요. 네. 예. 근데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일반 국민들 보면은 내년 정권 교체가 정말 뭐 그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 대표는 그거를 이루는 데 필요한 범야권의 대통합이나 후보 단일화 이런 걸 차질 없이 해낼 적임자를 네. 뽑는 게 절대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는 그런 것이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좀 다른 결과가 약간 나오고 괴리가 있어서 있다. 여론조사. 네. 예, 네. 결국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 네. 총사령관으로서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잘 이끌어낼 후보자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 점수를 주어서 뽑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당 대표기 때문에 당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좀 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 사실 이제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 그 배경을 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각 자기한테 오는 이 정보를 걸러서 흡수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개인에게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평가할 만한 그런 이 여유가 별로 없는 그 시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미디어 노출도 네. 그로 인한 인지도 그게 곧 지지도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그런 추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저만 그 한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이 대화를 나눠보면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패러다임이 확 바뀌고 있다.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는 특히 우리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의 운명이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지도만 가지고 하진 않겠지만 네. 1차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대개 그런 반응으로 결과가 나온다 하는 그는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나경원 전 의원이 1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위를 차지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에 올라서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 여론조사는 그 PNR이 지난 14일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진행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컷오프에서 이제 경선 과정이죠. 컷오프에서 영남 중진 의원들이 한번 갈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중에 컷오프 통과해서 본선 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 못하는 분도 계시겠죠. 숫자가 워낙 많이 지금 출전해 있는데 대개 과거에 예를 보면은 한 4명 정도 네. 를 본선에 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4명 정도. 네. 예, 거기에 못 들어간 분들도 생길 수 있겠죠. 단순히 그냥 누가 표를 많이 받고 떨어뜨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뭔가 분열의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그 이준석 의원의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닌 그런 것 의미는 같은데요. 아닌 것으로. 예. 네. 올라가는 분 떨어지는 분이 갈라질 거다. 저는 그런 그렇게 의미로만. 이해했습니다. 네. 짧게요. 서울시당에서 홍준표 의원 복당 만장일치로 승리했는데 예. 그럼 비대위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건가요? 예. 예. 끝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